과학적 탐구 방법, 뭐 어떤 실험을 하든 실험 설계를 하고 뭐 결과를 도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방법론적인 방법인데요. 방법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크게 무슨 방법과 무슨 방법이 있다라고 나와 있니? 귀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국어에서 너희들이 이미 배운 거. 자, 세 가지 논설문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두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괄식이라는 게 있어. 국어에서 배우는데 배워본 적 있니? 두괄식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결론을 대가리에다 두는 거지. 그래서 야, 저 새끼는 존나 못생긴 새끼야. 왜? 라는 이유가 쟤봐, 스타일 봐라, 저 꼬라지 봐라. 이런저런 이유들을 쭉 쓰는 거. 이게 두괄식인 거야. 미괄식이라는 건 뭐냐면 끝밑자예요. 아, 저 머리 봐라, 저 안경 봐라, 저 눈 봐라, 저 몸매 봐라, 저 돼지 같은 새끼가, 아, 저 쓰레기 같은 새끼. 결론. 오케이? 이게 무슨 식이 되는 거야? 미괄식이 되는 거야. 결론을 어디에다 두는 거야? 끝에다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양괄식이라는 건 뭐야? 야, 쟤 진짜 못생기지 않았냐? 봐봐, 오 하고서는 끝에 가서 아, 그러니까 진짜 못생긴 거야. 앞에서 한번 강조하고 뒤에서 한번 다시 결론을 내려주는 거. 이게 그냥 양괄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지금 귀납법이니 연역법이니 과학적 탐구 방법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국어 얘기가 나오냐면 딱 이거거든. 뭐냐면 자, 이 미괄식이라는 거하고 양괄식이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자, 미괄식이라는 게 국어에서 따지면 뭐하고 거의 똑같은 거냐면 귀납법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양괄식이라는 게 과학에서 따지면 무슨 법하고 같은 거냐면 연역법하고 거의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될 거야. 어떤 탐구를 하는데 자,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 야, 저기 비둘기도 날고 있네. 저기 뭐도 날고 있네. 저 뭐도 날고 있는 아, 날개가 있는 애들은 날 수 있는 거구나.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걔네들의 공통점을 찾고 걔네들의 공통점으로부터 아, 날개가 있는 애들이 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날개가 없는 애들은 못 날고 날개가 있는 애들은 나는구나.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그걸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게 뭐야? 귀납법이라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건 누가 더 중요하냐면 연역법이 더 중요합니다. 연역법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 실험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연역법 밑에 주황색으로 나와 있어요.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탐구 결과 및 해석, 결론 도출. 이게 뭐야? 연역법의 탐구 순서인데요. 자, 이 연역법이라는 아이가 중요하다고 했다. 얘는 그냥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결론이 끝에 나오는 거다. 이게 귀납법이다. 그러면 연역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반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하고 있는데 누구만 볼거리가 계속 전염이 되고 있는 거야. 문제인식인 거야. 아, 전염병이 돌고 있구나. 근데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리네. 라는 문제인식을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야. 어떤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어?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렸는데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뭘까? 저 병에 걸린 애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걸렸을까? 저 병에 안 걸린 애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안 걸렸을까?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임의대로. 그런 다음에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을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너희들도 알고 있겠지만 볼거리라는 병은 한 번 걸리면 또 걸리는 병이니 안 걸리는 병이니? 또 걸려요. 그지? 그러면 볼거리는 한 번 걸렸던 애가 다음에 걸릴 때 잘 걸릴까 안 걸릴까? 걸려요? 그렇진 않아요. 확률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볼거리는 좀 애매하니까 그럼 아예 홍역으로 가자. 홍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절대로 걸리니 안 걸리니? 절대로 다시 안 걸리는 병이지, 그치? 자, 그러면 홍역이라는 아이는 한 번 걸리면 그 다음번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라는 가설을 세운 거야. 그러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실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실험 설계로부터 한 번 걸렸던 애들은 이 병에 다시 안 걸리는구나. 안 걸려냈던 애들만 이 병에 걸리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에서 내가 예시를 들어서 하는 게 뭘 가지고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하냐면, 광합성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광합성이라는 게 뭐야? 광합성이라는 게 뭐야? 예시를 들기 전에 가장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광합성이라는 게 뭐야? 녹색 식물이 어디에서? 엽록체라는 공간에서, 배운 적 있죠? 그치? 엽록체라는 공간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뿌리에서 뭐를 흡수합니까? 물을 흡수해요. 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포도당이라는 영양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녹색 식물이 빛을 받아요. 햇빛을 쨍쨍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영양물질을 만들어내. 그걸 우리가 먹는 거야. 이 광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실험을 내가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광합성의 과 뭐의 관계? 빛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은 거야. 빛이 뭐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인식.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될까? 문제인식은 길을 가다 보니까 그늘이 진 곳에 있는 아이들은 잘 못 자라고 있는데, 햇빛이 쨍쨍 찌고 있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콩이라고 하자. 그늘에 있는 항상 그늘진 자리에 있는 콩은 키가 작아. 근데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있는 콩은 어때? 키가 큰 거야. 이거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인식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설정해야 되는 거야?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 거지. 자, 어떤 가설을 잡아주면 될까?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가설을 잡아둬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실험 설계, 탐구 설계. 실험에 대한 설계를 해야 돼. 어떤 실험을 하면 이 광합성과 뭐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빛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라는 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 탐구 설계가 중요해. 뭐냐면, 실제로 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자, 첫 번째, 뭐의 세기?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무한정 높을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온도가 적당할 때 광합성이 잘 일어납니다. 너무 높아도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도도 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 또 영향을 주냐면, 대기 중에 뭐의 농도? CO2의 농도도 뭐에 영향을 줍니까? 광합성에 영향을 줍니다. CO2의 농도가 많으면, CO2가 뭐야? 재료잖아, 그치?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를 많이 만들 수가 있겠어요? 포도당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는 CO2 농도도 광합성에 영향을 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빛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깊은 것까지는 안 들어갈게. 파장이라는 건 뭐야?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빛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빨간색 빛을 받는 애랑 파란색 빛을 받는 애랑 노란색 빛을 받는 애랑 광합성을 같게 하더라 이거야? 다르게 하더라 이거야? 다르게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아. 이 많은 요인 중에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야?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실험 설계를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탐구 설계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크게 대조군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무슨 군이라는 게 있어야 되냐면 실험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대조군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실험군이라는 게 있어야 돼. 대조군이라는 건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아무런 조건의 변화도 주지 않는 군을 갖다가 무슨 군이라고 하는 거야? 대조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보자.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 한번 먹으면 수명이 10년은 기본으로 늘어 하는 약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이 약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무것도 안 먹은 새끼가 있어야 되겠지. 왜? 이 새끼가 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산 건지 아니면 원래 오래 살 새끼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닭한테 이 약을 먹이면 암이 나. 암이 낫는 약이야.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암이 나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을 때 이 닭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자연 치유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 때문에 병이 치료가 된 건지 자연 치유된 건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군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대조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처리를 한 군을 갖다가 무슨 군이라고 하는 거야? 실험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새끼는 약을 한 알 먹은 새끼, 약을 두 알 먹은 새끼, 약을 세 알 먹은 새끼, 약을 네 알 먹은 새끼. 요게 무슨 군이 된다는 얘기야? 실험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근데 이 실험군에서는 무슨 변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통제변인이라는 게 있고요. 통제변인이라는 게 있고 무슨 변인이라는 게 있다? 조작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변인이라는 게 있고 조작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통제변인이라는 거하고 조작변인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지금 몇 가지 있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니? 4가지 정도 지금 내가 얘기를 해놨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식물한테 빛의 세기, 온도, CO2 농도, 빛의 파장 이 4가지를 다 다른 조건으로 주는 거야. 어떤 새끼는 빛을 세게 주고 대신 CO2 농도는 약하게 주고 빛의 파장은 빨간색을 주고 얘는 이렇게 주고 얘는 이렇게 주고 얘는 다 이걸 막 섞어서 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얘가 광합성이 잘 됐어. 근데 빛 때문에 잘 됐는지 CO2 때문에 잘 됐는지 온도 때문에 잘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없죠, 그치? 그러면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온도, CO2,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은 어떤 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같은 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동일하게 준 상태에서 누구만 변하게? 얘만 변하게. 똑같은 양을 주고 빛의 세기만 하나는 10, 하나는 20, 하나는 30 이렇게 바꿔줬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아, 빛의 세기 때문에 광합성의 양이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것저것 조잡하게 다 바꾸면 누구 때문에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 누구 때문에 안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까 내가 약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약으로 잠깐 비유를 하더라도 똑같은 거지. 뭐야? 어떤 새끼가 이 약을 먹으면 암이 낫는데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 30명을 데려다가 약을 주기로 했어. 근데 어떤 애는 밥을 잘 먹고 식이요법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어떤 새끼는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약만 처먹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약 처먹고 그러면 이 새끼가 죽었고 이 새끼는 살았어 라고 했을 때 얘가 과연 약 때문에 살았는지 담배 때문에 살았는지 술 때문에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없죠,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혹은 약대라든가 뭐 어딜 가든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거 아르바이트 꽤 짭짤하다. 약대가 있는 대학교에서는요 아르바이트 공고가 가끔 붙어요. 신약 실험 대상자 모집. 신약 실험 대상자 모집. 조건이 있어요. 키 몇 이상, 몸무게 몇 이상의 건장한 조건의 남녀 뭐 이런 식으로 지병이 없는 통제변인을 미리 깔아버린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엄청 엄격하게 해요. 하루에 밥은 뭐로 3끼 이상 무조건 할 것. 그 다음에 뭐는 어떻게 할 것, 뭐는 어떻게 할 것, 뭐는 어떻게 할 것. 그런 다음에 약을 주는 거야. 나는 하루에 1알씩 먹게 시키고 얘는 하루에 2알씩 먹게 시키고 얘는 하루에 3알씩 먹게 시키고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하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건강 상태가 현재 비슷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4알 먹은 새끼가 이상해.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래. 그러면 아 이건 안 되겠구나. 4알 이상 먹으면. 그러면 뭐 밑에 설명서에 쓰는 거겠지. 이 약은 하루에 몇 개 이상 먹으면 부작용 사례가 있으니 처먹지 마세요 라고 써놓잖아.
부작용 사례 써놓잖아, 그치? 그런 게 다 그렇게 실험을 해서 나온 것들이야. 실제로 생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 먼저 동물 실험을 먼저 해요. 선생님이 수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진짜 많이 했거든? 재밌어. 픽픽 쓰러지는 새끼들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어쨌든, 이 통제변이라는 거는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되는 값들이야? 조건을 동일하게 주는 것들이 통제변인이고요. 조작변인은 조건을 뭐 하는 거야? 조건을 달리 주는 것들이 무슨 변인이 된다는 얘기야? 조작변인이 된다는 건데, 저 광합성에서 예를 한다면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지, 그치? 그러니까 빛 이외 나머지 온도라든가 혹은 CO2 농도라든가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슨 변인이 돼야 되는 거야? 통제 변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의 세기? 빛의 세기가 무슨 변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조작 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실험을 하면 온도라든가 CO2 농도 파장을 다 동일하게 주고 빛의 세기를 가지고 쭉 실험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치? 그 결과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무슨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속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속변인. 실험에 뭐에 해당하는 값? 결과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가 종속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걸 했다라고 해보자. 야, 광합성이 일어났어. 그럼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포도당의 생성량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복잡해. 그러면 광합성을 할 때는 누가 흡수가 됩니까? CO2가 흡수가 되고요. 뭐가 발생하는가? 산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뭐를 하면? 광합성을 하면. CO2 흡수해서 뭐 만들어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얼만큼 했느냐를 판단할 때 이걸 가지고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실험을 갖다가 내가 뭘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거냐. 종속변인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겠지. 뭐 CO2의 흡수량을 가지고 광합성 양을 측정해도 되는 거고, 혹은 누구의 발생량을 가지고 산소의 발생량을 가지고 광합성 양을 측정해도 되는 거겠지. 이렇게 실험의 결과를 대변할 수 있는 수치, 이걸 갖다가 무슨 변인이라고 한다? 종속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야. 이게 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야. 지금 예시는 여기에서는 뭐 탄저균이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독립변인, 종속변인 뭐 해가지고 쭈루룩 나와 있지, 그치? 자, 통제변인, 조작변인, 종속변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무슨 변인이라고 한다? 독립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 이 두 가지를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무슨 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종속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 두 가지를 무슨 변인? 독립변인. 얘를 무슨 변인? 종속변인이라고 한다.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의미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시험 문제에 나와봐야 하나, 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원에 독립적인 문제가 안 나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여기를 짬뽕시켜서 문제를 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단원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 단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단원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딱 집어서 독립적으로 이 단원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배우게 될 뭐 배설이니 뭐니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거하고 관련지어서, 생식하고 관련지어서 이런 실험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연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하지는 않은 단원이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하는 단원이야. 독립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 단원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뭐가 나와 있니? 생명현상의 특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뭐냐면 내가 생명체니 무생명체니? 나는 생명체지, 그치? 그러면 이 라이터는 생명체니 무생명체니? 무생명체지, 그치? 그러면 뭐를 생명이라고 하고 뭐를 무생명이라고 할까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야, 지금 이 단원이. 생명은 말하는 거고요, 무생명은 말을 안 해요. 그럼 나무는 새끼들.
얘들아, 말하냐? 그지? 생명은요, 체온이 있으니까 따뜻하고요. 무생명은요, 생명이 없으니까 안 따뜻해요. 그것도 아니지. 나무는 차갑잖아. 그치? 근데 자동차 엔진도 만져보면 따뜻하다? 그럼 자동차는 생명체야? 생명체는 움직일 수 있고요. 무생명체는 못 움직여요. 차 움직이잖아. 오토바이도 움직이고. 에이, 스스로 움직여야죠. 요즘 로봇은. 스스로 움직이잖아. 심지어 인공지능. 존나 똑똑해요. 어느 정도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들이 많단 말이야. 뭐 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영통 총 것들은 뭐 구경해 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뭐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나 시골 애들이랑 대화하기 싫은데 어쨌든 로봇 청소기 겁나 똑똑해. 난 로봇 청소기라는 걸 우리 집에는 없어요. 왜냐면 나도 서민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에는 없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로봇 청소기가 있더라. 와, 장난 아니야. 그 도킹 스테이션, 그 배터리 충전하는 데 있지, 그치? 거기서 있다가 그래서 한 바퀴 돌긴 뭐 왔다 갔다 하더니 지가 막 계속 집안을 훑고 댕겨. 그러다가 배터리가 방전될 때쯤 되니까 알아서 그 자리로 딱 가서 충전하는데 띡 가서 후 해서 딱 꽂고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충전 다 되면 또 출발해. 근데 겁나 조용해. 청소기를 따로 밀지 않아도 바닥에 먼지는 항상 거의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요게 뭐 너희들 같이 서민들이 뭐 20평대, 30평대 이런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한 50평쯤 넘어가면 아파트에 혼자 청소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물론 뭐 너희들 집이 뭐 지금 60, 70평대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50평만 넘어가도 사실 혼자 청소하려면 겁나 빡세거든? 허리 나가. 그 걸레질 할래 봐. 얼마나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그쯤 되면 진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나같이 뭐 그냥 방이라고 몇 개 없고 막 코딱지만한 집 청소기 10초만 돌리는 집 이런 데는 뭐 사실 필요 없죠. 되게 똑똑해. 그러면 그런 애들을 과연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그래서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정확한 기준이 뭐냐라는 걸 배우는 게 지금 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명과 무생명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이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헤드라인만 잡고 들어갑시다. 첫 번째, 큰 제목을 보세요. 개체 유지 현상이 있고요. A의 개체 유지 현상이라는 게 있고 B의 무슨 유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종종 유지 현상이라는 게 있지, 그치? 오케이. 자, 생명체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내가 살아있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지. 개체 유지 현상을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현상. 뭐 대표적으로 종족 번식, 생식이 될 수 있겠지, 그치?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헤드라인인데 그 안에 동글뱅이 치면서 들어갑시다. 큰 가로에 첫 번째 세포, 두 번째 물질 대사,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이 세 가지가 뭐야? 개체 유지에 해당합니다. 세포이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종족 유지는 뭐야? 생식과 유전을 한다. 두 번째 적응과 진화를 한다. 그래서 총 몇 가지? 5가지가 돼요. 이 5가지가 and야. 오화가 아닙니다. and입니다. 이 셋 중에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걔는 생명이라 한다, 무생명이라 한다, 무생명이라 한다. 오케이? 이 5가지를 모두 다 해야지만 우리는 그 새끼를 뭐라고 하자? 생명체라고 하자라고 그냥 임의적인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지구인의 편협한 오만일 수도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외계인 하면 니네 그려보라 그러면 얼굴 모양 좀 이상하게 그려도 눈, 코, 입은 다 그리지 외계인이 눈, 코, 입이 있을 거란 증거가 있냐? 눈이 없을 수도 있잖아. 우리는 가시광선으로 세상을 보지만 외계인들은 뭐 감마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라디오파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많잖아. 초음파로 세상을 보고 살 수도 있는 거야, 외계인들은. 그러니까 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코도 없어도 돼. 대화를 무선으로 쏠지 어떻게 알아? 외계인들은. 입도 없어도 돼. 그죠? 이거는 지구인들의 오만이라는 거지. 외계인을 그려라 그랬을 때.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명에 대한 지구인들의 기준이다 라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외계인들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어.
이게 아니어도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못 봤을 뿐이지.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돼. 없으면 말이 안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외계인은. 다만 외계인이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장담할 수 없지만 외계에 분명히 바퀴벌레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벼룩이 됐든 뭐가 됐든 외계의 생명체는 100% 존재합니다. 지능을 가진 생명체까지는 나도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생명체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봐. 그게 누구랑 동급이야? 태양이랑 동급이지? 존나 많지? 그지? 그게 보이는 게 달까? 아니잖아. 밤하늘에 너희들은 별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지만 그게 뭐인 경우도 많아? 은하인 경우도 많아. 너무 먼 은하기 때문에 점 하나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실제로 은하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런 사례도 되게 많거든? 그럼 밤하늘에 있는 애들은 기본이 태양급인 거고 다 그 이상이야.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비슷하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 없겠냐 설마? 그지? 다만 거리가 개 멀 뿐이지. 거리가 많이 멀 뿐이지 사실상 외계인은 100%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날 거야. 내가 만나면 얘기해 줄게. 외계인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만나야 돼. 찾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스토리부터 잡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포. 우리도 기본적인 세포라는 단위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동차는 볼트로 만들었는데요. 그럼 볼트라는 기본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차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드입니다. 엔드.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할 때라는 거야. 하나의 기본 단위가 겹쳐져서 나라는 하나의 커다란 몸뚱아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란 얘기야. 여러 개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는 얘기거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자, 그래서 세포로 유기적으로 구성이 체계적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물질대사라는 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체내 화학변화.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밑줄 그려놓으면 돼.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화학 반응. 체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그로부터 에너지를 잃기도 한다. 그래서 내 몸이 항상 따뜻해. 왜 따뜻해? 차가 따뜻한 건 매일 뭐를 태우니? 기름을 태우죠? 기름을 먹고 하면서 태우면서 가잖아. 그치? 근데 내 몸은 왜 따뜻하냐 이거야. 아침마다 기름 한 사발씩 드시나요? 아니면 아침마다 220V 꽂고 충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너희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내 몸이 왜 따뜻한지 이게 물질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물질대사란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때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딱 찌려보면서 왜 때려요? 할 거 아니야, 그치? 살기 위한 욕구인 거야.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는 다르지. 주먹이 날라온다. 그럼 나같이 워낙에 뭐 천성이 날렵하고 이런 애들은 주먹을 다 보이니까 피하겠지만 쟤처럼 둔한 애들은 그냥 가는 대로 다 쳐맞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자극에 대한 반응도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리면 어때? 죽는 거야. 근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면 생존하기가 더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개체유지 현상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무는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나요? 해! 뭐가 있을까? 빛이 비치면 빛이 있는 쪽으로 나무가 휘어져서 자라죠. 그치? 이런 것도 뭐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같은 체온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내 몸의 온도가 일정하지? 내 몸의 호르몬도 항상 일정한 양이 분비가 되고 있을 거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다가 무슨 성?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항상성이 유지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그걸 개체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여기서부터는 종족유지 현상이지. 내 종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죠? 나도 내가 결혼을 할 줄 몰랐어.
사실 난 결혼에 대한 비관론자였거든. 결혼 왜 해? 엔조이 하면 되지. 그냥 결혼하면 뭐 집에도 일찍 들어가야 되고 마누라 바가지도 들어야 되고 애새끼 나면 맨날 빽빽 울지, 학원비 달라고 지랄하지,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한다고 보채지, 개기기 나야지, 다 키워줬더니 끝에 가서 배신 때리고 막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그렇잖아, 그치? 자식 새끼 나서 뭐 하냐. 비관론자였어, 솔직히.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구나, 자취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 나와서 산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외롭대? 그래,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둘이 살다가 지금 나 결혼 5년 차인데 올해 해놨어요. 5년 만에. 둘 다 애기 안 낳기로 했었거든, 원래. 둘이만 살다 보니까 심심한 거야. 심심해서 지금 딸내미 나와서 딸내미 엄청 울어대고 있어서 요즘 후회하는 중이에요. 힘들어. 아주 미칠 것 같아, 아주 그냥 딸내미 때문에. 어쨌든 이 종종 유지라는 것 자체도 본능이라는 거고 이것도 생명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식과 유전을 통해서 애가 나를 닮았어요. 진짜로. 아, 미안해 죽겠어. 딸내미 어떻게 하지? 나중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요즘엔 그나마 다행인 게 의느님들의 그 능력치가 어마어마하지, 그치? 옛날에는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니 없었니? 있었어요. 아무리 성형을 해도 이게 기본 판따구가 아닌 애들은 티가 났거든? 뭔가 어색하고 뭔가 안 이쁘고. 근데 요즘에는 어마어마해. 정말 원판은 없어. 변신 가능. 정말 와. 이름 갑자기 까먹었다. 미스코리아 진 이번에 됐던 애 김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몰라요? 이번에 미스코리아 진 된 애 있거든요. 와, 걔 과거 사진 보니까 진짜 이거는 혁명이야, 혁명. 의느님의 혁명.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근데 사람이라는 게 계속 나를 닮은 아이만 계속 만들어내면 계속 생존이 가능하느냐 이거야. 지구의 날씨도 계속 변하게 될 거고 환경도 계속 변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될 거란 얘기야?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물론 뭐 너희들이 크리스찬이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이 말에 대해서 수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너희들이 믿는 대로 믿으시는데 시험 문제에는 창조론 쓰시면 안 되는 거고, 뭐 너희들이 믿는 건 자유지만 학교 시험 볼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해! 대신 틀릴 뿐이야. 믿는 건 믿더라도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쓰란 얘기야. 그래서 적응과 진화라는 단어 자체가 뭐야? 진화를 통해서 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여전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털 많이 달린 원숭이처럼 살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 그치? 뭐를 했다라는 얘기야? 계속 적응하면서 그에 맞춰서 진화를 거듭해왔다라는 걸 배우게 될 거라는 건데,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그냥 단순히 넘어갑시다. 유기적인 구성체제다. 세포로부터 개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밑줄 2개만 그려주세요. 자,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개죠. 기관, 개에다 밑줄 그려두시고요. 식물은 세포, 조직, 개죠. 조직계에다가 밑줄을 그려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누구는? 동물은 기관이 2개야. 기관이 2개고 식물은 뭐가 2개인 거야? 조직이 2개인 거야. 그 차이만 있어. 식물하고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거 뭐야? 동물은 기관, 개가 있고요. 식물은 무슨 개? 조직계가 있다. 이 차이. 이거 뒤에 들어가면 어차피 별개 단어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거라서 내가 지금 여기서 조직계가 뭐다, 기관계가 뭐다 이런 얘기는 자세히는 안 할 거야. 다만 차이점이 요거다 라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질대사라는 걸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물질대사는 좀 봅시다. 이 물질대사는 좀 봅시다. 중요합니다. 이 물질대사라는 단원 자체가 원래는 별개 단원으로 아예 큰 단원을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물질대사에 관련된 단원 내용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물질대사를 따로 배우는 단원 자체가.
예전엔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물질 대사가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중요한 단원이었었으니까 한번 보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물질 대사라는 걸 보자. 자, 물질 대사라는 건 뭐를 갖다가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니? 체내 화학 변화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자?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모든 화학 변화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 모든 화학 변화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 이거 무슨 변화일까? 화학 변화야. 공통점. 어떠니? 뜨겁지, 그치? 에너지의 출입이 생깁니다. 자, 에너지의 출입.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흡수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 방출되고 있는 거지. 뜨거운 거니까. 그치? 에너지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이 속에 들어있는 가스가 무슨 가스야? 부탄가스. 뷰테인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 가스가 들어있는데, 이 뷰테인 가스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어디로 방출되고 있는 거야? 외부로 방출되고 있는 거야.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치? 이 뷰테인 가스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 따뜻해 라는 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추워지겠지, 그치? 그치? 차가워지겠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여름에 쓰는 아이스팩 같은 거. 여기 막 흔들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애들 있거든요. 막 흔들면 뜨거워지는 애들도 있지만 막 흔들면 차가워지는 애들도 있어. 왜 차가워지는 거야?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지. 모든 화학 반응은 무조건 뭐에 출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에너지에 출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물질 대사의 공통점, 뭐에 출입이 있다? 에너지에 출입이 있다. 에너지에 출입이 무조건 있다. 이 에너지의 출입에는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겠지, 그치?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에너지에 출입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관여한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소가 관여한다 라고 합니다. 효소라는 새끼가 관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물질 대사에는 어떤 새끼가 관여한다? 효소라는 아이가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 화학 변화하고 다른 점이야. 일반 화학 변화에선 효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어디에서는 물질 대사에서는 무조건 효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효소가 도대체 뭐길래? 라는 건데, 이 효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생체 촉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효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생체 촉매라고도 얘기를 해. 촉매라는 말은 좀 들어본 적 있지, 그치? 한 번쯤 이상은 들어본 적 있잖아. 촉매. 촉매? 들어본 적 있는데? 그러면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 원론적인 의미로 촉매라는 아이의 정의를 한번 써볼까?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야. 촉매라는 아이의 교과서적인 정의가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은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해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고, 또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기도 해요. 그럼으로써 뭐를? 반응 속도를 뭐 하기도 하고 빠르게 하기도 하고, 혹은 반응 속도를 뭐하게 하기도 한다? 느리게 하기도 한다. 이걸 촉매라고 해. 이런 18. 분명히 한글이지만 뭐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말들로 보이지, 그치?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게. 먼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 자, 활성화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 액티비티 EA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갖다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또 말이 어렵다. 아, 짜증나. 도대체 언제쯤 쉬워지나요? 이런 거야. 책을 읽는데 국어사전을 찾았어. 근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또 국어사전을 찾았어. 그래서 또 못 알아듣겠어. 또 국어사전을 찾았어. 또 못 알아듣겠어. 이래서 생물이 싫은 거야.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계속 어려워져. 지금 효소를 알기 위해서 효소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촉매래. 생체 촉매라고 써있어. 촉매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있어. 그랬더니 활성 에너지가 뭔지 몰라. 활성 에너지를 찾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 씨발 끝낸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자, 화학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 변화라는 게 있고 화학 변화라는 게 있거든요. 물리 변화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상태 변화야. 고체, 액체, 기체. 고체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셋이 쫙 모여. 이게 고체야. 액체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이게 액체고 기체는 쌩까. 이게 기체야. 오케이? 이건 물리 변화야. 쉬워.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게 물리 변화인데요. 화학 변화는 조금 더 복잡한 걸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분자 이런 개념은 알 거야. 나라는 아이를 하나의 분자라고 한번 해볼게. 나라는 아이를 하나의 분자라고 해볼게. 그러면 나라는 하나의 분자가 있으면 나는 어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H2O라고 해봐. 그럼 물은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나는 머리 하나, 몸뚱아리 하나, 팔 2개, 다리 2개 이걸로 구성된 거지, 그치? 맞죠? 나라는 하나의 원자는, 아니 분자는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 머리, 가슴, 팔, 다리로 구성이 돼 있어.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모두 다 머리, 가슴, 팔,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학 변화라는 건 뭐냐면 원자의 재배치. 이걸 화학 변화라고 해요. 조금 더럽게 얘기를 할게. 내 머리 잘라서 저기다 붙여. 제 팔 잘라서 여기다 붙여. 네 다리 잘라서 나한테 붙여. 이게 화학 변화야. 원자가 섞여야 돼. 물리 변화는 H2O란 이 물 분자가 모이면 고체고 흩어지면 기체인 거잖아. 근데 화학 변화라는 건 뭐야? 이 물 분자 속에 있던 수소와 산소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게 화학 변화라는 거야. 그러면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딱 2가지입니다.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되고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효 충돌. 무슨 얘기냐면 얘랑 나랑 모가지를 바꾸고 싶은 거야. 머리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너랑 나랑 머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충돌을 해야 될 거야. 근데 그냥 충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어떻게 충돌해야 돼? 모가지 대 모가지 딱 걸고 딱 내놓고 빵! 충돌을 해야 무슨 충돌이 되는 거야? 유효 충돌이 되는 거겠지. 그럼 모가지 대 모가지 딱 걸고 딱 충돌하면 모가지가 뚝뚝 떨어지니까 바꿔 끼면 돼. 이게 유효 충돌인데 문제는 설설 걸어가다가 모가지 대 모가지로 걸자잉? 그리고 딱 부딪혔어. 근데 걸어가면 모가지가 잘리니 안 잘리니? 안 잘리겠지. 아프기만 존나 아프죠. 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뛰어야 되겠지, 그치? 그게 활성화 에너지야. 모가지가 잘라지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도 운동 에너지잖아, 그치?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목이 잘린다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뭐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야. 화학 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자. 자,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갖다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모가지가 잘리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 10m/s는 띄워줘야 모가지가 잘린다고 쳐보자잉. 오케이?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을 하는데 이 촉매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부드러워지는 거, 딱딱해지는 거 생각을 해보자. 자, 누가 얘랑 나랑 화학 반응을 시키기 전에 목에다가 톱질을 해놓는 거야. 한 반쯤 톱질을 해놔요. 쟤도 모가지에다 반쯤 톱질을 해놔. 그럼 천천히 가도 모가지가 잘릴까 안 잘릴까? 잘리겠지, 그치? 톱질을 해놨다는 얘기는 천천히 가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뭐를 내려준다는 얘기야? 활성화 에너지를 내려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가지가 잘 잘리니까 뭐가 빨라진다는 얘기야?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야. 근데 혹은 어떤 새끼가 와가지고 목에다 기부스를 해버린 거야. 내 목에도 기부스를 하고 저 새끼 목에도 기부스를 한 거야. 그러면 기부스를 한 모가지끼리 꽝! 부딪히면 모가지가 잘려 안 잘려? 안 잘리겠지. 쉽게 안 잘리겠지.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느려지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촉매를 방부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방부제라는 게 뭐야? 썩지 말라고 넣는 약이잖아. 뭐야? 그 음식물에 모가지에다 다 기부스를 해주는 거야. 세균들이 들어붙어서 얘네들이 갖다 분해하려고 해도 분해가 되게 안 되게? 안 되게. 모가지에 기부스를 해주는 약. 그게 방부제인 거야. 그리고요. 촉매라는 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경우 뭐가 있을까? 과산화수소수 상처난 데다가 바르면 어떻게 되니? 거품이 일어나서 화학 반응 일어나지, 그치? 그게 촉매야. 피가 반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과산화수소수를 갖다가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촉매가 나와서 몸속에서. 어쨌든 이 촉매라는 아이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 새끼를 갖다가 흔히 정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촉매. 그 다음에 요 새끼를 갖다가 무슨 촉매라고 한다? 부촉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촉매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촉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하는 촉매? 빠르게 하는 촉매. 이걸 정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촉매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바꿔서.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물질 대사를 할 때. 촉매가 없으면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라이터에 불을 켤 때는 촉매 없이도 불을 켜지만 내 몸에서는 불을 그냥 켤 수 없어. 누가 있어야지만, 촉매가 있어야지만 내 몸에서 불을 지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 몸이 따뜻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그냥 촉매가 아니라 무슨 촉매야? 생체 촉매. 무슨 촉매? 살아있는 촉매야. 근데 이 살아있는 촉매의 주성분이 뭐냐면 효소의 주성분이 뭘로 돼 있냐면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고요?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인 게 뭐가 대단해서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단백질이 없으면 효소가 없지. 효소가 없으면 내 몸에서 화학 반응 일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니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백질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한테는.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아이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온도에 엄청 민감합니다. 계란 흰자의 주성분이 뭐라고 알고 있니? 단백질이라고 알고 있지? 후라이팬에 살짝만 올려봐. 어떻게 되니? 하얗게 변성이 돼버리지, 그치? 온도가요, 일정 온도, 40도씨 정도를 넘어가면, 온도가 몇 도씨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40도씨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 효소가 파괴가 돼버려. 그러면 효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내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돼, 못 일어나게 돼? 못 일어나게 돼,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니들이 체온 관리를, 체온을 몇 도씨 이상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40도씨 이상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체온이 40도씨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 정도로 아프다라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야. 실제로. 보통 사람은 40도씨가 안 넘죠. 아무리 더워도.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근데 여름에 막 햇빛 쨍쨍 찌는데 햇빛 잠깐 막 한참 동안 맞고 있는데 옷에서 땀이 방출되지 않게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게 일사병, 열사병이거든요. 그러면 40도씨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파괴가 되겠지? 죽는 거야, 진짜로. 훅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 해야 될까? 40도씨가 넘어갔어. 병명 파악은 그 다음이야. 모든 병에서 병원을 응급실을 실려가든 뭘 하든 병명을 파악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1차적인 목표가 뭐를 내리고 나서 시작을 해? 체온을 내리고 나서 시작을 해.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일단은 벗겨요. 옷을 다. 보통 니들 아파봐서 알지? 감기 걸려서 열 나면 어떠니? 으실으실 춥지? 옷을 존나 껴입죠? 막 껴입고 떨고 있잖아. 체온은 자꾸 올라가고.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진 괜찮지만 40도씨, 39도씨 이상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절대 껴입으면 재수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일단 옷을 벗겨요. 그래도 체온이 안 떨어지면 물수건으로 몸을 계속 닦아주지. 아픈 사람 머리에다 무슨 수건 올려줘요? 물수건 올려주지. 왜 그래? 체온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그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온몸을 물로 닦아줘요. 그러면 물이 증발하면서 계속 체온이 떨어지니까 떨어지겠지. 그래도 안 되면 얼음물에다 빠뜨립니다. 그냥 진짜 병원에서. 얼음을 갖다가 막 갖다 넣어요. 일단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얘를. 안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자, 그래서
얘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효소가 관여하는 게 물질대사인데 이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온도에 민감하니까 사람의 체온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뒤에 항상성하고 이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 뒤에 항상성하고 이어지면 왜 40도씨를 유지해야만 하는데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안 유지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숨어져 있다는 얘기야. 살기 위해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지루해하지 마. 잠깐 쉽게 좀 있다가. 알았지? 이제 슬슬 배터리가 다 되고 있어요. pH. pH가 뭐야? 산성, 중성, 염기성을 판단하는 수치를 갖다가 pH라고 하지. 자, 산성, 중성, 염기성을 파악하는 게 pH인데 이 pH는 효소마다 다 달라요. 적정 pH가. 자, 니네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효소 중에 대표적인 게 소화효소야, 소화효소. 소화효소가 이거야, 효소. 소화효소도 효소입니다. 그러면 소화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거 침 속에 있는 게 뭐니? 아밀라제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아밀레이스로 바뀌었어요. 샹. 아, 막 적응이 안 돼. 죽겠어 아주 그냥. 단어들이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아밀레이스, 아밀라제라는 침 아밀라제가 있죠. 그 다음에 위로 가면 뭐가 있어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으로 가면 라이페이스라는 지방 분해 요소가 있어요. 리파제라고도 하고요. 라이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만 가지고 그냥 잠깐 예를 듣게 쓰지도 않을 거야. 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보통 산성은 무슨 맛이 나니? 신맛. 중성은 무미. 염기성은 쓴맛이 난다라고 그래요. 염기성 물질은 쓴맛이 나고요. 산성 물질은 신맛이 나고요. 귤, 레몬 이런 거 시잖아. 산성이라는 얘기야. 비누, 쓰지? 물론 일부러 먹어보진 않았겠지만 비누 쓰잖아. 쓰다라는 건 염기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침은 중성이야. 아밀라제는 중성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펩신이라는 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위에 있다고 그랬지, 그치? 위 속에는 진짜 염산이 들어있어요. 오리지널 염산이 들어있어요. 위 속에는. 염산은 pH 2의 강산입니다. 완전 산성이야. 가끔 근데 좋아하잖아. 어? 술 한잔하고 집에 가서 밤에 잠안 갑자기 속이 뒤집어져서 옥 하잖아요. 그럼 어떠니 시큼한 게 올라오잖아. 왜 그래? 술 한잔 안 해본 애들처럼 되게 순진한 척한다 너. 소주 한 3병 마시나?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병? 자, 넌 진짜 많이 마실 것 같아. 소주 한 5병 마시냐? 그 정도는 아니야? 한 3병? 에이, 솔직해도 돼. 에이, 양 좀 먹니? 어? 자, 어쨌든 하면 이렇게 힘으로 올라오지, 그치? 산성. 펩신이라는 애는 산성. 펩신이라는 요소는 산성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러운 얘기인데요. 장은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야. 내가 똥을 먹어본 적은 없어. 분명히 얘기하자면 나 똥 찍어 먹어본 적 없다. 근데 먹어보면 쓸 거야. 염기성이거든요. 장은. 그래서 최적 pH는 효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요소는 7에서, 어떤 요소는 2에서, 어떤 요소는 8에서 이런 식으로 산성, 중성, 염기성을 가리는 게 조금씩은 다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 물질 대사에는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5분 뒤에 가겠습니다. 걸. 보자. 자, 12시.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이렇게 진행합니다. 알지? 편안하게 가세요. 첫 시간은. 쉽게 가자. 자, 첫 번째 단어 나오는 게 지금 나오는 게 뭐야? 물질 대사. 내가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자라고 했지, 그치? 아까 물질 대사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 물질 대사의 종류에는 크게 몇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2 종류가 있다라고 그랬어. 첫 번째는 열을 뭐하는 경우? 흡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을 뭐하는 경우? 방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그치?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를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화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흡열입니다. 흡열. 흡열.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라는 건 뭐야? 발열이에요. 발열. 그러면 흡열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그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는 거지, 그치? 자, 흡열이라는 거는 내부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리고요, 외부 온도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게 되겠지. 외부의 에너지를 내 속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게 되는 거. 이걸 흡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는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발열이라는 거는 내부에 있던 에너지를 방출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요, 외부의 에너지는 뭐 하게 되는 거야? 증가하게 되는 거. 이걸 발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대표적인 예시를 먼저 얘기를 할게. 동화작용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광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이게 아니라 내호흡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외호흡인 거고요. 내호흡. 중에서도 세포호흡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광합성이라는 거가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라는데 왜 이게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냐면 아까도 간략하게 썼었어. 광합성의 반응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니? 대기 중에 누구? CO2. 그 다음에 뿌리에서 뭐를 흡수해요?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쭉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뭐를 만들어요? 포도당이라는 아이를 만드는데 포도당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C6에 H12에 O6.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이라는 새끼하고 누가 나오는 거야?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 이걸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었지? 뭐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 빛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이때 뭐를 흡수하는 거야?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아, 흡열.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야.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동화작용은 아, 흡열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자, 간단한 물질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고 있니? 내가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생긴 모양이 간단할까 안 간단할까? 안 간단하겠지, 그치? 막 이렇게 육각형 그리고 막 붙어요, 막 이것저것. 생긴 것 자체가 재수없게 생겼어, 얘는. 그러면, 아,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던 새끼들이 이렇게 복잡한 애가 되는구나. 간단한 물질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야? 복잡한 물질을 만드는 거야. 동화작용이. 이렇게 간단한 애들을 가지고 복잡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 단어로 압축하면 화합이라 할까, 분해라 할까? 합성이라 할까, 분해라 할까? 합성이 되겠지, 그치? 이런 걸 가지고 오 주물럭주물럭해서 오 이런 애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이 되는 거야, 합성. 이런 걸 무슨 작용이라고 하자?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화작용은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은 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세포호흡을 얘기하는 거야. 세포호흡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세포호흡이 너희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까도 잠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아침마다 휘발유 한 사발씩 하시는 거 아니잖아, 그치? 아침마다 충전하는 거 아니잖아. 뭘 먹고 사니 니네는? 포도당을 먹고 살잖아, 그치? 이 포도당을 몸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태우는 거야. 몸속에서 태우는 거야. 이렇게 포도당을 몸속에서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따뜻한 거지.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쌈박질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아, 태우는 거구나. 태울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니? 산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그치? 연소가 되려면, 타려면, 불에 타려면 누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 돼. 얘가 탈 때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 되지. 그지?
산소가 있어야 돼. 뭐를 마셔요? 산소를 마셔요. 얘가 타고 나면 무슨 기체가 나오니?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지? 무슨 기체 나와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지. 연소야, 연소. 근데 급격한 연소는 아니고, 급격한 연소면 어떻게 돼? 숨 쉴 때마다 막 고기 이거 막 숨 쉴 때마다 안 되겠지. 그래서 단계적인 과정을 갖추는 천천히 하는 연소인데 그걸 호흡이라고 하는데 누굴 태우느냐? 포도당을 태우는 거야. 몸속에서 누굴 태운다고요? 포도당을 태워요. 근데 천천히 단계적으로 태우는 거야. 그럼 요거의 역반응이 뭐가 되는 거야? 호흡이 되는 거야. 연소, 그러니까 광합성의 역반응이 뭐가 된다고요? 호흡이 되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서 연소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하고 뭐가 나오는 거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물. 모든 아이들이 연소할 때 뭐가 발생합니까? 물이 발생합니다. 마르는 거 보이지, 칠판? 그지? 모든 아이들이 연소할 때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이 호흡할 때도 물이 나와요. 공통적이란 얘기야. 연소의 축소판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호흡에 화학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구나. 뭐를 태워요? 포도당을 태워요. 포도당이 뭐야? C6에 H12에 O6. 이 새끼가 포도당인데 얘한테 뭐를 질러? 불을 질러. 우! 그랬더니 뭐가 발생하는 거야? CO2와 그 다음에 물과 뜨거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지. 오케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산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화작용은 어떤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복잡한 애를 갖다가 어떤 애로 만들어주는 거야? 간단한 애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화작용은 발열이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분해니 합성이니? 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새끼를 잘라 쪼개가지고 분해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 화작용은 뭐에 해당한다? 분해작용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열이 발생을 한다.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 포도당이라는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잘려나가면서 외부로 방출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물론 내가 이 화학 반응식 개수는 생략했어. 여기 탄소가 6개인데 여기 탄소가 하나잖아. 그치? 6, 12, 6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개수는 생략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여주셔도 돼요. 화학이 아니니까. 생물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까? 그래프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내부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내부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자, 먼저 뭐부터? 동화작용부터. 동화작용을 하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책에 보세요. 그냥 반듯반듯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지. 일자로. 그지? 근데 이 그림 내가 살짝 바꿀게.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동화작용입니다. 자,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었어? 이만큼 있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얼만큼 됐니? 이만큼 됐지, 그치? 요만큼 됐죠, 그치?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그러면 이만큼이 열의 출입량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쌤,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을 갖다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모가지가 잘려야 되잖아, 그치? 모가지를 잘리려면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 어디까지 기어 올라가야 돼? 여기가 기어 올라가야 돼!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자동으로 뚝 떨어지겠지, 그치?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에너지는 내가 이미 줘야 돼? 이만큼의 공급을 해야 반응이 일어나고 요만큼의 안정된 자세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뭐를 사용하면? 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냐면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게 뭐를 썼을 때? 촉매를 쓰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화학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된다. 이때 누가 관여한다? 효소라는 새끼들이 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화작용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냐면 이화작용 발열이지, 그치? 발열이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로 감소하게 됐지, 그치? 이만큼이 뭐가 출입이 되는 거야? 열의 출입량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얼마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될까?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왜? 내가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큼만 올라가면 돼? 이만큼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돼?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여기에 만약에 내가 촉매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지. 활성화 에너지가 또 떨어질 거야. 근데 촉매를 쓴다 한들 이 열의 출입량의 크기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치? 따라 촉매는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습니다. 왜? 에너지 총량의 변화는 주진 않아. 다만 이런 식으로 뭐를 내쳐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내려준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뭐하게 일어난다?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걸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라고 했지만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추가되는 게 단백질의 합성 과정. 단백질의 합성 과정이 추가될 수 있고요. 여기에 호흡의 소화까지도 뭐의 과정이 되는 거야? 이화작용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어. 소화, 쪼개는 거잖아. 그지? 소화도 쪼개는 거니까. 소화도 무슨 작용이다? 이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 물질 대사가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다, 호흡이다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이킹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탐구 자료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실험을 보면 처음엔 방사성 원소도 나오고 뭐하고 해가지고선 되게 어렵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야. 뭐냐면 되게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질 대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내가 화성에 갔어. 그럼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럼 물질 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하고 뭐야? 호흡하고 광합성이잖아, 그치? 그럼 이 두 새끼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야. 호흡이 일어나도 생명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광합성이 일어나도 뭐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생명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실험은 뭘 가지고 하는 실험이냐면 이산화탄소의 출입을 분석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늘거나 이산화탄소가 감소한다면 뭐에 물질 대사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방사성 뭐 추가된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탄소가 가를 보세요. 자, 이산화탄소를 주고 빛을 줬대지, 그치? 뭐가 일어나는지 보자라는 얘기야. 광합성이 일어나는지 보자라는 얘기지, 그치?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산화탄소가 빛을 줬어. 그러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야 돼?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럼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야 될까 줄어야 될까? 늘어야 되겠지. 아니 줄어야 되겠지. 이산화탄소가 소비되니까. 근데 줄더라 안 줄더라? 안 줄더라. 그러면 이 땅에 뭐 하는 새끼는 없다? 광합성하는 새끼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화성에서 떠온 흙으로 갔다가 한 거야. 이게 첫 번째 실험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뭐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야. 뭐를 한 거야? 탄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무슨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누가 나오기를 원했던 거야? CO2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원했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서 CO2가 발생했다면 무슨 작용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호흡이 일어났고 이화작용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안 나왔대. 따라서 고로 누구에는 화성에는 생명체가 산다 안 산다? 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게 지금 이 실험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단원으로 돼 있어. 자극과 반응, 항상성. 뭐 눈, 뭐 코, 귀, 입 뭐 이런 것들 배우는 단원 중학교 때 배웠었지, 그치? 안 배웠었나? 눈깔 배우죠? 몰라요.
나도 중학교 교과서 바뀐 뒤로 안 봤어요, 사실은. 중학교 교과서가 니네도 바뀌었잖아. 옛날 교과서에는 있었거든. 근데 바뀐 뒤로 안 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중학교 교과서에 지금 뭐가 있는지. 원래는 있었는데. 자, 무튼 요 단어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자극에 대한 반응. 지렁이는 빛을 피해 이동한다. 항상성. 뭐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혈당량, 몸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해야 되고, 체온도 일정해야 되고, 삼투압도 일정해야 되고, 발생과 생장. 발생이 뭐니? 잘 모르더라, 발생을. 그게 발생이야.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무슨 기? 상실기, 포배기, 낭배기, 개체. 이걸 발생이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분화가 일어나고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애를 낳으면서 이런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해본 것 같아. 처음에 임신하고 나서요, 3주째인가 4주째인가 처음 알았어요. 병원에 갔어. 그랬더니 요만한 껌딱지도 아니고 무슨 덩어리, 그게 애래. 어처구니 없게. 요게 애래. 근데 요 수정란일 때는 세포가 몇 개일까? 물론 이미 착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포백이라는 걸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세포가 어느 정도 많이 있을 때야. 근데 최초에 너희들은 세포 몇 개에서 출발한 거야? 하나에서 출발한 거야. 하나의 세포가 분화되고 해서 이걸 너희 어머니가 물론 의도적으로 조각하고 만들고 막 빚고 심장도 막 열심히 조립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걸 너희 어머니 몸속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야. 되게 신기하지 않냐? 처음에는 점이었거든? 근데 좀 있으니까 애가 이러고 있는 거야. 팔이 달렸어. 동그란 눈사람인데 덩어리에 이렇게 팔다리가 나 있더라? 근데 거기에 초음파를 갖다 대니까 심장 뛰는 소리가 퍽퍽 들리는 거야. 심장을 있어. 이 손가락보다 작은 새끼가. 정말 애가 그 뱃속에서 크는 거를 쭉 보면서 와, 정말 신기하다. 물론 우리 와이프가 이걸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정말 대단한 기술 아니냐?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뭘 했다 치더라도 사람 한 명을 조립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치? 근데 니네 엄마는 했다니까. 과학자들이 그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못하는 걸 너희들의 어머니는 해내셨다니까? 그걸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냐?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되게 신기한 건데. 내가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했지만, 배웠지만 정말 그래. 자,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생식, 유성생식 또는 무성생식. 유성생식은 뭘까? 성별이 있는 생식. 무성생식은 뭘까? 성별이 없는 생식.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슨 생식을 합니까? 유성생식을 하죠. 그럼 사람은 무성생식은 할 수 없는 걸까? 자연적인 무성생식은 안 되지만 할 수는 있어요. 복제양 돌리. 이런 경우가 무성생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남녀의 교합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떨어지는 거. 이분법 이런 건 무성생식이 되겠지. 성별이 없어.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유성생식은 유전자의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딸내미가 나랑 똑같냐? 아니잖아. 우리 와이프랑 똑같냐? 아니잖아. 둘을 똑같이 닮아가잖아. 그치? 이게 유성인 거고 무성은 내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약간 수업 외적인 건데 또 너네 복제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아일랜드란 영화 혹시 봤니? 되게 무서운 영화인데 재밌게 봤으면 어쩔 수 없고 봤으면 아일랜드란 영화가 뭐냐면 이거야. 미래에 사람을 키운다라는 컨셉에서 출발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진짜 많아. 너희들도 돈이 진짜 많아. 그럼 내가 나중에 돈이 많아서 뭐 심장병에 걸리거나 뭐 무슨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뭐 하면 되겠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 심장이 안 맞는 사람의 심장을 넣으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면역체계가 발동을 해가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진짜 잘 맞는 애 걸 넣어도 항상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으면서 살아야 돼. 왜냐면 언제 얘한테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건 누구야? 뭐야? 나지. 나랑 똑같은 애가 있다면 이식하면 내 거니까
거부 반응 나올까 안 나올까? 전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장기이식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복제인간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야. 문제는 뭐가 문제야? 도덕적인 게 문제인 건데.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영화의 컨셉이 뭐냐면 인간을 사육하는 거야. 아일랜드 말 그대로 섬에다가 나를 복제해서 나를 거기다 키우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인격이라는 걸 갖게 된 게 너희들이 자란 환경 때문에 갖게 된 거잖아. 그치? 거기선 인격 없이 그냥 키우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키우는 거야. 개, 돼지처럼. 사육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개, 돼지 잡듯이 잡아서 이식을 하는 거야. 괜찮지 않냐? 아직은 뇌 이식이 안 되는데 이게요.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뇌 이식이 가능하다면 뭐까지도 되냐면 나의 기억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그대로 몸뚱아리만 청소년기로 돌아갈 수가 있어. 내가 늙어 죽을 때쯤 내 애를 키우는 거야. 나를 키우는 거야. 내 애가 내가 18살이 돼 있는 거지. 그럼 내 애의 머리하고 지금 현재 내 머리하고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니? 그냥 이 동안 배웠던 모든 습득한 모든 지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몸은 20대가 되는 거지. 10대가 되는 거지. 대단하지 않냐? 그래? 안 그래? 어쨌든 그거 뇌이식에 대한 거는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 그거는 성공 사례는 없고요. 다만 장기이식이라든가 이 모든 부위의 이식은 다 가능합니다. 니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부위까지 이식은 다 가능해요. 눈도 가능하고 뭐든 다 가능해. 눈깔, 뭐 심장, 장기, 오장육부 모든 신체 이런 조직들은 이식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팔도 이식이 가능해요. 내 팔이 잘렸어. 뚝 잘렸어. 그러면 내 팔이 없으면 이식 수술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잘려서 바로 못하면 수술 못하면 이거 못 붙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복제한 뇌가 또 있다면 여기 잘렸어. 그래서 바로 수술 못했어. 여기를 그냥 임시로 봉합해도 그런 다음에 좀 있다가 여길 더 위를 조금 더 잘라. 그런 다음에 나한테서 잘라. 딱 붙이면 돼. 그러면 현재까지 기술로는 뭐 완벽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모든 신체 부위의 이식이 가능하단 말이야. 현재 의학 기술로는. 만드는 것만 안 되지 이식은 다 가능해. 그러면 복제인간을 안 만들었을까? 세상엔 돈 많고 음흉한 애들이 참 많을 텐데 나는 있다고 봐. 솔직히 복제인간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 사실 지금 현대의학으로 복제인간까지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다만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게 종교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막고 있을 뿐이지 이거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은 충분히 됐어. 복제인간 실시만 하면 나오는 단계까지 돼 있다고 의학계 보고가 돼 있어. 근데 내가 돈이 엄청 많은 부자야. 근데 내가 진짜 오래 살고 싶은 거야. 돈은 차고 넘칠도록 많아. 근데 유명한 생명과학자를 한 명을 야 내가 한 달에 1억씩 줄게 올래? 불러. 지하 벙커에다가 실험실 나 만들어줘. 그 다음에 나 한 명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옆에서 키울 수 있잖아. 지하 벙커에서. 단 한 명도 없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 그치? 난 있을 것 같아. 현대 기술로 거기까지는 되거든. 현대 기술로 거기까지는 되거든. 그러니까 오래가 살고 싶으면 돈 많이 버세요. 우리 때 이건 좀 뭐 너무 변태스럽게 듣지 마. 우리 땐 핑클이 대세였거든. 요즘엔 뭐 소녀시대 뭐 이런 애들이 대세잖아. 우리 땐 핑클 누군지 알죠? 핑클이랑 SES 얘네들이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 있던 누가 그 뭐 유전공학 쪽이랑 이쪽 그때 황우석 박사가 한참 연구 프로젝트 진행 중이었대였거든. 황우석 박사가 수의대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그쪽 프로젝트 쪽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선배가 있었었어. 그 선배가 이제 나중에 술 마시면서 자기가 이제 그쪽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 야, 지금 요즘 기술만 있으면
자기가 요즘에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핑클이라든가 이런 애들 어디서 체세포 하나씩만 추출해가지고 가져다가 지하실에서 걔네들을 만들어서 키우고 싶대. 그러면 걔네들이 크면 지금 뭐 이효리나 이런 애들처럼 될 거 아니야. 지하실에다가 이제 걔네들을 키워서 자기가 이제 부리고 싶다라는 거지. 가능한 얘기야. 물론 나는 능력도 없고 뭐 그래서 못하지만 돈만 많고 기술만 있으면 실험실만 제대로 갖춰져 있고 하다면 뭐 뭐든 불가능할 게 뭐 있어. 너무 변태처럼 생각하지 마.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야. 자, 그래서 생식과 유전이라는 거고 적응과 진화라는 거는 뒤에 되게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생활 방식에 적응하면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갔다라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진도를. 그래서 숙제는 미리 내줄게요. 어디까지가 숙제가 되냐면 19페이지까지가 숙제예요. 2강까지 오늘 한 거고요. 19페이지까지가 숙제고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상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9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오는데 내 숙제의 조건은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집 뒤에 보면 답안지가 있어요. 내가 고삐리씩이나 되는데 답안지를 뺐을까 안 뺐을까? 안 뺏어요. 왜? 뺏어봐야 이 우궁비라는 문제집 구하려고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100개 올라고 맘 먹으면 얼마든지 100개 올 수 있어. 찍어올라고 맘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올 수 있어. 그건 너희들 재량권에 맡깁니다. 중딩이 아니니까. 고삐리니까. 단 알아서 해오시는데 그거에 대한 뭐 내가 뭐 일절에 태클이라든가 이런 건 안 걸어. 너희들 손해야. 결국에는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질문하라는 얘기야. 채점하고 요즘 해설지 잘 나와 있잖아. 그치? 보고 나서 모르겠는 걸 질문하라는 얘기인데 그때 내가 질문할 시간을 줬을 때 그냥 안 풀고 찍어왔어도 100개 왔어도 질문할 건 없을 거고 100개진 않았더라도 답안지도 안 보고 찍은 다음에 그냥 채점한 경우도 질문할 게 없겠지. 그치?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엔 니들 손해니까 어차피 고삐리잖아. 그치? 요 숙제에 관련된 건 어차피 내가 안 믿어요. 나는 두 가지만 믿습니다. 내가 구두로 보는 시험과 학원에서 시행하는 주간평가 두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숙제는 형식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니들이 활용을 하든 버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단 불시에 주간평가 문제를 숙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버릴 수도 있어. 그랬는데 다 안 맞았다. 그랬는데 최소한 한두 개 틀리는 것까지는 내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반타작도 못했다. 숙제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주간평가를 봤는데 그건 그날은 진짜 인격 뺏기고 개갈굼 당할 각오로 앉아 있으시면 돼요. 너무 내가 인격이 무시된 채로 개갈군다 해서 너무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나 되게 착한 사람이야. 완전 싱글벙글하고 막 그러거든. 자, 이제 뭐를 들어간다고 했어? 바이러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정확히 뭐냐라는 걸 살짝쿵 한번 보고 가자라는 건데 참 애매한 새끼야. 이 새끼는요. 우리가 지금 생명체의 조건 몇 가지를 배웠니? 5가지를 배웠지, 그치? 이 5가지 중에 일부가 있고 일부가 없는 새끼야. 바꿔 얘기하면 얘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오, 근데 생명이야. 애매한 새끼입니다. 생명과 무생명의 중간쯤에 걸쳐있는 새끼가 바이러스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야. 자, 일단은요, 이 바이러스라는 아이는 엄청 작아요. 세포보다 작습니다. 얘는 뭐예요? 작아.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없어요. 자, 우리 배웠잖아. 모든 생명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니?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잖아. 그치? 근데 얘는 작아.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 그러면 얘는 생명체가 아니네? 또 하나 있어. 얘는 뭐가 없냐면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효소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효소하고 직접적인 관여되는
생명현상의 특징이 뭐였어요? 물질대사. 이 물질대사라는 걸 해야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생명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효소가 없어. 따라서 물질대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물질대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는 밥을 먹어서 내 스스로 에너지를 합성하지, 그치?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밥을 먹어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스스로 에너지의 합성이 가능하다란 얘기야? 불가능하다란 얘기야? 불가능하다란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를 무생명체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DNA, RNA가 뭐니? 유전차죠. 유전체. 뭐가 가능하다란 얘기야? 유전이 가능하다란 얘기야. 애를 낳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물론 응애하고 애를 낳진 않지만 자신하고 똑같은 개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얘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D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RNA, DNA 또는 RNA라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유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유전이. 여기 책에 나와 있어 지금.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 이렇게 구분 지어서. 오케이? 자, 얘는 뭐가 가능해? 유전이 가능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활물기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도. 활물기생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말 그대로야. 살아있다 할 때 활이야. 살아있는 물질에 기생한다. 왜? 없어서. 효소가 없어서. 스스로 에너지를 못 만들잖아. 그치? 그럼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밥 먹어서 합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어쨌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가 쪽쪽 빨아다가 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전도 하고 번식도 하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스스로 합성을 하진 못하지만 남의 거를 뺏어다가 에너지를 가져올 수는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애는 어디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활물이 없을 때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왜? 에너지를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한 건데 살아있는 물체 속에 들어가면 누구랑 똑같은 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야? 생명체하고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야. 되게 애매한 새끼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아이는 구조는 뭘로 돼 있다고 나와 있어? 단백질 껍데기에 속에 DNA 또는 뭐가 들어있어요? RNA,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NA 바이러스가 있고요.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박테리오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니네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플루엔자, 독감도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병, 에이즈, 후천성 면역계필증, 에이즈도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이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걸러지지가 않아요. 전염되기가 되게 쉽고요. 왜냐면 공기 중에 떠다닐 때는 그냥 뭐야? 단백질이야. 죽은 게 아니야. 단백질이야. 단백질 덩어리를 내가 했을 뿐인데 들어오면 뿅 하고 살아나는 거야. 되게 특이한 애들이죠. 그래서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바이러스의 정복이 안 되면 인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 해에 나오는 변종 바이러스가요, 한두 종류가 아니야. 니네가 알고 있는 변종 얼마 전에 뉴스에 심하게 때렸던 게 뭐야? 돼지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안 걸렸었냐, 니네는? 신종플루 안 걸렸었어요? 너 안 걸렸었니? 다행이네. 둘 다 안 걸렸었네. 주변에 친구들 많이 걸렸었지?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아침에 학교 들어갈 때 뭐 했었어요? 귀 채운 게, 고막 채운 게 꽂고, 체온 높으면 집에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 그지? 그래서 무슨 짓을 했어요? 학교 가기 싫어서? 많이 했지? 그 해에 우리 제자 중에 한 새끼가 얼굴이 이만큼 부어서 왔더라고. 얼굴이 이만큼 부어서 왔더라고. 그때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때리던 학교였거든요. 이만큼 부어서 온 거야. 내가 수원에 있을 때는 아닌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존나 쳐맞았대. 왜 맞았니? 그랬더니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에 있기 싫어가지고 뜨거운 물로 면봉으로 귀를 막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아파요. 그래서 고막 체온계를 딱 쟀는데 체온이 50몇 도가 나온 거야. 체온이 50몇 도가 나온 거야. 존나 쳐맞았대요. 막 개새끼 씹새끼 하면서 막. 그래서 쉽퉁쉽퉁 하면서 왔더라고. 아, 자기가 그것까진 몰랐다고. 한 40도 근처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막 너무 뜨거운 물로 한 거지. 너무 뜨거운 물로 하고서 막 가가지고, 보통 애들 가기 싫어서 막 얼굴에 막 힘주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안 그랬나 니네는? 어쨌든 별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는데